한국 증시 잘 들어오던 외국인 자금이 지난주에 무려 7조 원 넘게 빠져나가면서 코스피에도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다행히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숨에서 들어가면서 이거 받쳐주고 있는데, 자, 이제 관건은 정부가 내놓을 추가 친증시 정책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에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할 겁니다. 우리 증시, 우리 경제 말입니다. 이 내용 오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위원님, 지난 한 주간이 올해 한국 증시에서 손꼽는 힘든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주 바로 지적하셨는데요. 한국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예. 정도 차이가 있지만 세계 증시도 올해 들어서 가장 어려운 한 주가 지난주가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지난주에 주말 그 새벽에 끝난 이렇게 뉴욕 증시 보면 마지막에 셧다운에 대한 해제 기대가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막판에 다 올랐습니다. 이게 한 주간 어려운 상황에 월가 투자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최악의 상황을 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래서 서필님께서 나스닥이라든가 다우지수의 일정 그래프를 지난주 금요일에 끝난 것을 보여주시면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 주를 이렇게 겪는 데 있어서는 일단은 트럼프 악재들이 나왔죠. 트럼프 악재들 여러 가지 얘기를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제기됐던 그 AI 거품론 관련해서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평가가 어려운 시기를 거치긴 했지만 펀더멘털이 괜찮다, 또 유동성도 괜찮다. 그래서 주가 하락폭은 제2의 닷컴 버블로 이어지는 시각,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았습니다는 하락폭을 받쳐줬다, 이런 평가들이 미국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런 만큼 셧다운이라든가 이런 해제가 이렇게 되면은 낙폭에 대한 반등도 이렇게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만만치 않다.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참고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 자체 요인이겠지만 한국 증시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대체로면 네 가지 요인을 꼽을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한국의 지금까지 주가 상승은 정책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정책 요인은 펀더멘털이 이렇게 개선될 때까지는 항상 주가 상승에 따라서 이 불안 요인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한국의 사실 경제라든가 증시 상황은 올해 주가를 끌어올렸던 AI라든가 반도체 관련된 주가거든요. 이게 이제 거품론이 제기됐던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라든가 증시는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학개미와 연개미들이 미국 주식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자연스럽게 한국 증시에 영향을 받는 것도 이렇게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문제입니다. 지금 미국 자본이 주도하는 건 달러의 자금이거든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에 달러 가치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환차선 우려한 외국 자본의 이탈에 의해서 한국 증시가 미국의 증시에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외환시장도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아도 한 의원께서 에이펙 회의 이후에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마치 작두 타는 무속인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게 됐다라고 지적하신 적이 있었죠. 네, 사실 그때 기로에 서 있다는 예. 그동안 그 주가는 이제 많이 되고 옥토버 서프라이스 간의 차이점 실현해 달라 하는 쪽도 얘기했습니다는 기로에 서 있다. 그래서 이것을 아마 경제학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 나이프 에이지 시어리 같은 칼라리의 성장 이론이다 하는 쪽으로 이렇게 배웠습니다. 지난 일주간의 모습을 보면 왜 이런 표현을 했던가는 잘들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경제학에서 보면은 골든 룰은 실제 성장률, 균형 성장률, 잠재 성장률이 아주 묘하게 일치되는, 그래서 작두 위에 아주 날카롭게 이렇게 그 가른 작두 위에 타면 이렇게 그 성장이 지속된다 하는데, 이게 이탈되면은 굉장히 큰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인데요. 지난 한 주간 한국 주식 투자가들은 아침부터 죄송합니다는 작두를 타는 심정, 무속인과 같은 심정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외국인들이 에이펙 회담 종료 직전서부터 계속해서 팔기 시작했었고요. 한국 주식 투자자들은 사실 제2의 동학혁명이다, 동학개미 운동이다 해서, 이 동학개미 운동은 이 방송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맡고 있는 강기수 상무가 많이 좀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2의 동학개미 운동이다 해가지고 이것을 떠받쳐져서 주가 낙폭은 이렇게 시장은 요란했지만
낙폭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예. 아마 우리 코스피 지수가 최고치가 4,220 정도를 되는데요. 지난 주말에 우리 코스피 지수가 3,940 정도, 이렇게 본다면 한 300포인트 밑에 이렇게 낙폭을 방어한 상태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시장에서 보면 강세장은 낙폭보다 더 올라가는 것, 이건 이제 지켜봐야 될 거고요. 지금까지 모습 보면은 낙폭 대비해서 자 코스피 AFP 기간에 코스피가 600포인트 정도 올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난 한 주에 낙폭이 300포인트니까 절반은 이렇게 회복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 앞으로 모습과 관련해서 리질런스, 복원력이 있느냐 안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복원력이 재확인된 거 이렇게 보이고 지금 상태에서는 상승장이 깨지질 않았다 이런 평가들이 해외에서 나온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움직임 보면은 한국 증시 복원력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진단을 해주셨는데 증권가의 의견은 낙관론과 비관론이 좀 상당히 엇갈리는 상황 같습니다. 네, 엇갈리죠. 아무래도 워낙 올해 들어서 70% 정도 올랐다가 주가가 이렇게 예. 단기에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물론 이제 회복되긴 했습니다는 사실 앞으로 보는 증시의 기관은 한국 증시를 보는 것은 굉장히 극과 극이다 보겠습니다. 일단 극과 극이라는 표현은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자 한국 증시 역사상 지난주에 외국인과 개인 투자 간의 혈투에 가까웠다. 이 표현은 아마 적당할 거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의 외국인과 개인 투자가 역사를 보면 지난주만큼 치열했던 시기가 없었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월가에서는 외국 투자가들이 한 7조 원 정도 파는 과정에서 한국 투자가들이 다 바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기관 투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월가에는 한국 개인 투자가들의 힘이 얼마나 큰지 새삼 놀랐다는 것도 아마 시청자분한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 증시를 보는 눈은 지금 이번 주를 되면서 극과 극인 것 같습니다. 이런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 주가는 올라가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 문제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한국 증시의 기본적인 여건은 변함이 없다 하는 측면에서 지난주의 주가 하락이 향후의 주가를 더 뻗어가기 위한 하나의 시기지 않느냐 하는 각도에서 한국 증시를 보는 시각은 JP모건은 한국 증시에서 가장 부정적인데 한 6천 정도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 그다음에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임명을 했습니다. KB증권은 내년에 7,500선이 도달할 것이다. 여기 근거를 보면 한국경제TV에서도 한 두 달 전에 내년엔 3조 혜택이 올 것이다 하는 측면에 방송돼서 그 내용들이 좀 다 담아 있습니다. 7,500설. 물론 한국경제TV는 자체적으로 예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KB증권의 이론적 근거와 동일하다 하는 것을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비관론자들은 다시 펄이든가 이런 걸 봐서 3,500선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모 교수께서 무슨 방송을 통해서 또 얘기해가지고 한참 또 댓글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미래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이런 방향을 제시했으면 좋겠는데 주가가 떨어지자마자 다시 또 그런 떨어지는 틈을 타면서 3,500선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하는 점은 이거는 사실 투자자들한테 차익 실현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근거로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가를 더 떨어뜨리게 하는 한국 경제라든가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개인한테 손해를 미치는 이런 쪽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 주가가 7,500까지 갈 것이다. 그다음에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3,500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극과 극의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극과 극이냐? 7,500선 대비해서 3,500은 그 폭을 보면 사실 1년 이내에 그 폭을 극복하지 못할 정도의 시각이 아주 확대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극과 극의 시각이다. 그래서 양분화되어 있는 상태가 이번 주를 맞는 한국 증시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지금 증시가 어떤 미국도 그렇고요. 기로 변곡점에 서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 자체가 커지는 상황에서는 투자 심리 향방이 되게 중요한데 한국 증시 비관론을 갖고 계신 혹은 그런 비관론을 이제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만약에 그런 사람이 저는 실제로 아니지만 한의원 앞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다면 한의원께서는 이런 비관론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증시는 낙관론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사실 국부를 증대하고 인류의 공영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극과 극일 때는 그거보다도 오히려 비관적으로 이렇게
그걸 점검하는 게 낫거든요. 예. 왜냐하면 주식 투자는 리스크이기 때문에 리스크 요인을 점검할 때 낙관론보다는 비관론의 리스크를 보면 향후에 미국 증시든 한국 증시든 모습을 볼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도 그 교수가 사실 다시 한번 얘기했던 펀더멘탈 이유로 주가가 3,000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하는 요인에 보면 마이크로 펀더멘탈의 펄을 들어서 고평가 요인이다. 이 고평가의 펄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크로 펀더에서 성장기를 바치고 있지 않다. 이 문제에서 한번 일전에 말씀드려서 그 자막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마이크로 펀더멘탈의 평가 잣대인 펄은 문제가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잣대지 미래 사항을 이렇게 반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주식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미래에 대해 투자하지 않습니까? 지금 주식 투자는 지난 과거의 재무제표에 퍼는 참고지표가 될 뿐이지 가보지 않는 길에 대한 투자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퍼가 가지고 퍼가 이렇다, 3,500이 떨어진다 하는 것은 상당 부분 참고지표가 될 뿐이지 한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매크로 펀더멘탈의 성장기입니다. 이것은 잠재 성장률, 실제 성장률 다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우리 잠재 성장 지속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우리 성장률은 1% 내외입니다. 일본보다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가 세계 제일에 기록했다는 것은 전적으로 매크로 펀더멘탈 성장률로 가지고 이것을 주가를 보는 시각이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지금은 주가는 아이고 마이크로 펀더멘탈에서 무슨 퍼 때문에 매크로 펀더멘탈에서 퍼 때문에 실물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주가가 아니다 하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파이낸스가 리얼 섹터에 금융이 실물 경제 팔로잉 인더스트리가 아니라 리딩 인더스트리 같다. 이건 뭐 월가에서도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경제 교과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재편된 보면 과거에는 경제 이론이 자, 한나라 경제, 한국 경제가 좋아진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 주가가 올라간다, 금리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제학의 편제를 보면 금융이 실물 경제를 이끌어가는 측면에 새로운 이렇게 페이지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뉴노멀 소사이티야. 어떻게 경제가 1990년대 상황과 그 다음에 2025년 상황과 똑같게 볼 수가 있느냐. 다를 수밖에 없다. 다를 수밖에 없다. 경제는 커먼 센스입니다. 커먼 센스는 뭐냐. 사람들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대중화돼야 커먼 센스가 되고 경제 복잡한 현실이 커먼 센스가 돼 어썸프션이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 어썸프션의 설정을 토대로 해서 복잡한 걸 단순화시켜서 그것이 모델링 돌리든 차트 분석이든 서술적이든 경제학의 기술하는 세 가지 방식에 의해서 이게 이론이 나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제가 얼만큼 급변합니까? 대부분 다 독재 야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풀어대고 있습니다. 금융 사이드든 재정 사이드든.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이런 그 케인즈 경제학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지금은 현대 통화 이론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이 금융을 먼저 선도적으로 다루는 이론적인 모습들이 시청자분도 굳이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잘들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글로벌 증시 속 한국 증시 낙관론과 비관론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는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우리 증시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까지 움직임 보면은 사실은 한국 증시 떠나는 외국인들 잡아야 우리 경제 문제인 환율까지 잡히는 상황이라서 우리 투자자뿐 아니라 정부가 갖고 있는 고민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네, 비관론자들이 이렇게 한국 주가를 이렇게 볼 때 사실 펀더멘탈 얘기하는 것보다는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이 한국 주가를 끌어올렸고 예. 또 주가가 떨어질 때도 외국인들이 매도에 의해서 주도 세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환율 가지고 얘기했으면 오히려 공감대가 더 있을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게 한국 경제 지금의 올해 들어서 상승의 모습의 원인이 있거든요. 그 원인으로 봐서 이렇게 한국 주가 예측의 비관론을 이렇게 보든가 이렇게 해야지. 과거에 주가가 떨어질 땐 펀더멘탈, 그 사람이 얘기하는 시각은 똑같이 과거에도 주가가 떨어질 때 펀더멘탈이고 이번에도 펀더멘탈이다. 근데 주가가 떨어지는 요인이 주도 세력이 다른데 왜 똑같은 요인 가지고 들이대냐 하는 문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주가가 올라가는 때 떨어질 때 다 요인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요인을 체크해서 별도로 얘기를 해야 시청자분의 공감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외국인 자본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 변동 요인이 다른데 한 가지 말해서 펀더멘탈만 가지고 얘기하고 퍼나 들이대고 성장률화 들이대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시청자분의 공감대가 얘기하지 못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외국 자본이 올라갈 때 한국 증시를 끌어올릴 때 그다음에 떨어질 때 우리가 보면 임계점이 1430원이다. 이건 누차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대로 적중해가지고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뭐냐? 환차선 우려보다 친지 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에 외국 자본 유입, 한국 증시 70% 끌어올려. 그다음에 1430원대 넘은 게 10월 말입니다. 이때부터 환차선이 정부의 추가적인 증시 정책이 나오지 않고 대미 협상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 증시 정책 기대보다 더 환차선이 더 우려가 됐거든요. 그래서 외국 자본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자, 외국 자본이 빠르게 나갔죠. 지금 7조 원 나갔습니다. 한국의 투자자들의 힘, 개인 투자가 힘이 이 시자를 비해서 굉장히 힘이 크고 한국 증시를 받치고 한국 경제를 받치는데 사실 지금 입장에서 우리 경제가 우리 증시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비관론자들이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빌미해서 우리 주가가 떨어지면 지금 한국 경제 상황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 쪽에 이렇게 얘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보면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이번에 힘은 상당히 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외국인 자본과 원달러율 상승 간의 악순환 거리가 형성되다 보니까 자 지금 차원에선 펀더멘탈 개선 측면에서 자 추가적으로 이렇게 외국 자본에 대해서 메리트를 제공할 수 없으니까 누누이 말씀드리는 추가적으로 친증 정책을 나와야 된다. 또 연기금의 역할이 중요해야 된다. 그걸 현 정부에 대해서 시급히 촉구를 했던 겁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시급히 지금은 친증시 정책에 그동안 추진했던 매력이 거의 다 됐으니까 환율이 1430원 왔으니까 이것을 뛰어넘는 친증시 정책이 필요하다. 추가적인 친증시 정책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시청자 여러분한테 누누이 강조해왔는데요. 현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해서 빠르면 이번 주에 아마 이와 관련된 대책을 지금 발빠르게 내놓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지금 환율이 안 잡혀서 주말 한때 달러당 1,460원 넘어가기도 했고 지금 원달러 환율 관리가 이게 경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데 이게 저희가 외국인 탓이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 정부 국회에서 빠르게 추가 친증시 수단을 준비해야 환율도 잡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신 거고 이게 실제로 그런 소식들이 주말 사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될지를 좀 봐야 되겠지만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주말에 비해서 기류가 많이 예. 변한 것 같아요. 정부 입장에서도 현 정부 입장에서는 과거와 좀 다른 것은 증시와 관련해서 굉장히 그때그때마다 정책이란 건 타이밍인데요. 타이밍을 좀 잘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시청자 여러분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왔습니다는 추가적인 친증시 정책을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문제입니다. 원래 그 정부 입장에서 기획재정부다이죠. 이 최고세율 문제에 대해서는 이 분리과세 문제는 부자 감세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올렸습니다. 어디까지? 35%까지. 근데 이것이 25% 인하하겠다 하는 입장도 한국경제TV 밑에 자막을 통해서 지금 아마 나갈 겁니다. 근데 과거와 다른 것은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여야가 이 최고세율 분리과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완화시키는 데서 서로 입장을 갈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태협이라든가 이런 설석 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조차도 사실 이 분리과세 배당소득을 최고세율을 인하하자 하는 것이 국힘이라든가 제 개인적으로 보면 민주당 모두가 이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례적으로 여야와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지금 관련 기관이라든가 국민 입장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 최고세율 인하 문제에서 공감대가 있다 보니까 당초 35% 주장했던 현 정부 입장에서도 이것을 수용하겠다 하는 입장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정책에 있어 걸림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게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에 대해서 최고세율 인하를 비롯한 이런 문제가 이번 주에 나오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책인 타임이라고 하렸는데요. 지금은 뭐 연말 앞두고 지금 이제 연말도 10월, 11월이시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배당이 가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에 대해서 최고세율을 하면 다른 어떠한 정책수단 많이 내놓는 것보다도
어떠한 정책보다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친지 정책 측면에서 파인튜닝 문제가 중요한데 이건 뭐냐면 인터마켓 간 자금 조달이다. 자금 조절이다. 그래서 현 정부 입장에서 부동산에서 정식적으로 국민의 부의 수단을 이쪽으로 이겨나겠다 하는 측면의 자금 유도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이 대목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목하는 상황이거든요. 왜 그럴까? 시청자 여러분, 주가가 상승하다가 이번처럼 하락하면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의 자금에 머무는 자금은 계속 머물고 주가에서 이렇게 차익 실현했던 자금들이 강남 지역에 다시 들어가서 주가가 다시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도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승하다가 하락하면 그 자금들은 더 부동산의 기대순이 있어서 더해서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간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시점에서 부동산에서 올려있는 자금을 정식적으로 유입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들이 이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이렇게 병행해서 예. 같이 시급히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환율, 부동산, 우리나라 경제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가 증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완화시키거나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건데 그래서 시의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고 관련해서 주말 사이 한국경제신문 일면 단독 기사가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 비중 늘리겠다. 한 의원께서 정말 힘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었는데 이런 얘기도 나온 것들도 친증시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 증시 쪽을 통해서 경기 대책은 우리뿐만 아니라 예. 세계적으로 다 그렇다. 중국도 그렇고 다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서 이게 한국만의 문제라면 친증시 정책이 이게 부정적이지 않느냐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는 이게 세계적 모습이다. 부작용이 있지 않냐 걱정하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이게 세계적인 모습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국내 주가가 한 70% 되다 보니까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건 저는 폐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전략적 배분의 원칙에 의해서 올해 들어서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이렇게 15% 정도 내렸었죠. 2029년에 13%다. 이거 조정해야 되겠지만 사실 무슨 전략적 배정입니까? 누가 결정합니까? 국민연금에 아마 내부적인 이사 관련된 교수들이 결정할 겁니다. 예. 주식 투자가 생물 같은 투자인데요. 왜 이렇게 전략적 배분의 이유를 결정하고 이것에 대해서 따라야 되느냐? 그건 잘못된 거죠. 국민의 노후 안정을 위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그때마저 국내 전략적 배분의 국내 주식은 당연히 그에 맞춰가지고 높여줘야죠. 왜 그게 캡을 씌웁니까? 잘못된 거죠. 왜 그러냐? 국내 주가가 느닷없이 70% 전략 배분을 삼았던 교수분들 연초부터 한국 주가가 올라갈 거라 생각했습니까? 그러면 한국 주식이 이렇게 해서 노후에서 이걸 잘 다으면 노후가 지금 국민연금 고갈 문제가 해소되면 전략적 배분이 왜 강제적으로 캡을 씌웁니까? 당연히 조정해야죠. 어쨌든 이렇게 지금까지 전략적 배분의 의무사항으로 보면 국내 주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주식을 추가적으로 매입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여기에 이렇게 넘어가서 지금 이 MPC라든가 연기금의 국내 증시에서 증시 정책 일환으로 정책을 보조하는 내지는 병행하는 이런 모습이 벽에 부딪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다행히 지난 주말에 국민연금이라든가 연기금들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겠다 하는 측면은 시청자분은 아시겠습니다만 MPC를 비롯한 국민연금이 일반 민간금융사는 다른 세 가지 측면에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측면의 재원 조성이라든가 기관 구성원의 공공성이라든가 아니면 재원의 외부성 문제 이런 걸 들어서 그렇습니다. 다행인 것은 정부가 친증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연금과 연기금의 역할이 중요하겠다 하는 입장에서 사실 종전에 국정감사에서 보면 올해 첫 국정감사에서 저는 이 대목을 진짜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실 국민연금이라든가 감사할 때 수익률을 들이대지 않거든요. 이건 기간에 1년 기간에 가지고 그 MPC에 이렇게 국민 노후 생활을 책임져야 되는 장기성을 하는 것까지 들이대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식이 올라가니까 미국 주식으로 담아 이런 꼴이 되는 거죠. 이런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국민연금에서 단순히 수익률을 감사하는 이런 방식이 탈피해졌던 것은 한국의 증시 입장에서 연기금의 역할에 어떤 핵심적인 역량을 하는데 국회에서 보조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이제 한국 경제의 안정이라는 관점에서도 지금 증시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현 정부의 친증시 정책 무엇이 더 필요한지 혹은 지금 나왔던 정책들 언제까지 지속돼야 되는지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금융이 실물 경제를 선도하고 금융에서는 사실 증시가 사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친증시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예. 하면 결국 실물 경제와 선순환 거리가 형성될 때까지 친증시 정책은 지속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럴까? 공급 사이드와 그다음에 수요 사이드를 같이 하겠습니다. 국민 경제 생산력이 생산과 분배와 지출이니까 그 사이드에서 국내 주식이 올라가면 기업의 자금 조달이 되고 경기가 활성화되죠.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면 레스펙트에서 소비가 되니까 경기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 나라 경제 입장에선 어그리게이트 서프라이와 총 공급과 예. 어그리게이트 디맨드가 서로 일치하니까 경제가 성장하게 되는 거죠.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성장하니까. 이때까지는 마중물의 역할을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친지 정책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선 자, 현 이재명 대통령도 포함해서 여당, 야당 포함해서 친지 정책은 실물 경제와 선순환 고리까지 형성될 때까지 지속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배당소 등 분리과세 최고세를 미친 또 연기금의 주식 투자 확대와 함께 외국 자본의 향방에 있어서는 사실 환율 관련도 좀 특별히 신경 써야 되지 않느냐. 아까 신인기 앵커께서 우리도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서 지적됐습니다는 최근에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 여러 가지 누적됐던 바퀴벌레가 이론이 나오면서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환율이 수준이 빨리 올라가는 갤러핑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래서 외국인 자본이 화들짝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친증 정책과 함께 대외적으로 보면 환율을 좀 이렇게 관리해 주십사 하는 것도 많은 요구지만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이라든가 국내 극부 중대를 위해서 사실 그것도 꼭 좀 정책 당국이라든가 대통령께서 그리고 여야가 합쳐서 지방선거이다 보니까 지금 한국의 국민들이 잘 살아야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지방선거에서 표심을 줍니다. 이때 갈라지면 안 되는 겁니다. 모처럼 국민의 통합에 의해서 이것을 한국 증시의 상승세를 이어가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증시에서의 이제 개인의 수익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큰 틀에서 이제 국부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상준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